나이트 시네마의 쇼폼 컨텐츠를 위한 유튜브 채널이 신규 개설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이트 시네마의 이름만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이트 시네마가 큐레이션하는 각종 영화계 소식과 영화 리뷰를 발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톡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에 영화 뉴스를 검색하시면 나오는 발빠른 영화 뉴스와 리뷰 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만 말할 수 있는 공간이니 부담 없이 입장해주세요. 박보검 머리 같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폭삭 속았수다. 폭삭 사갔수다 같은데. 박보검 머리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사마 같아요. 언제적 연사마인지 모르겠지만 칭찬 감사합니다. 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5년 3월 29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감사한 분들입니다. 바이올렛 윤님, 달순에스파이님, 나사님, 파인님, 푸파퐁 커리님, 초롱이님, 붉은 눈의 뻐꾸기님, 김태연님, 임판우님, 우엉오뎅님, 카깡님, 윤가님 모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댓글 읽기 진행해보겠습니다. 먼저 팟빵에 달린 댓글입니다. 탈출 나몰빼미님이 고독한 미식가 더 무비 코엑스에서 봤는데 상영관 반이 차 있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갈수록 꽉 찬 극장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영화는 시리즈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아서 의미 있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고독한 미식가 시리즈를 단 하나도 보지 않아가지고 어떤 건지는 아는데 이제 그분에 대한 어떤 팬심이나 이런 게 없어서 이거를 극장에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해보지를 않았는데 기존 이 고독한 미식가 시리즈의 팬분들은 극장에서 보시고 상당히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한국에서도 촬영을 했죠. 유재명 배우랑 같이.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 재밌게 보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날씨가 다시 쌀쌀해졌네요. 라고 해주시네요. 수요일까지는 반팔 날씨였는데 목요일날 이제 비 오기 시작하면서 좀 쌀쌀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다행입니다. 사실 이 날씨가 이렇게 뒤죽박죽인 게 정상적인 기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지금 산불 진화를 하는 데는 분명히 지금의 날씨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천만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산림청에서 다 진화되었다고 공식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산불이라는 게 다 진화된 것 같아도 언제 다시 불이 또 붙을지 모르는 정말 작은 불씨로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진화가 다 됐다고 하더라도 며칠간은 긴장을 내실 수가 없기는 한데 오늘처럼 이렇게 눈비가 내려주면은 조금 상대적으로 안심할 수 있죠. 제가 눈이나 비 오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오히려 요 며칠간은 눈비 올 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좀 더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파랑1님 댓글입니다. 승부 좋았습니다. 이병헌, 유아인 연기력 미쳤고 상영 시간 내내 흥미롭게 봤습니다.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이 영화가 흥행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조훈현, 이창호 실존 인물에 관심이 없는 세대가 이걸 볼까?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지만 정적인 내용이기도 하고요. 요새는 뭐랄까 제 주변을 보면은 극장 자체를 잘 안 가더라고요. 물론 흥행 대박 나서 이런 걱정이 기우에 불과하길 바랍니다. 라고 댓글을 써주셨습니다. 승부 오늘 리뷰할 거지만 이 두 배우의 연기는 깔 게 없습니다. 연기 너무너무 잘해주고요. 어떤 댓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두 명이 만나서 승부를 펼치는 그런 작품이라고 이제 댓글을 남겨줬던데 어쨌든 연기로는 깔 게 없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리고 이 말에 되게 동감하는 게 이창호, 조훈현 이런 분들을 모르는 세대가 이거를 그러니까 보고 나서야 뭐 그분들이 위대하다라는 걸 알겠지만 그 보러 가기까지가 가능하겠냐. 이 두 명을 모르는 세대가 그리고 바둑에 흥미도 없는 세대가 막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에는 적극 동감하고요. 아니 일단 봐야 뭐 위대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보기까지의 그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일일 관객 수를 보더라도 개봉 첫날인 수요일이 문화의 날이기도 했는데
개봉 첫날 버프 그리고 문화의 날 버프 이 두 가지 버프를 다 받았음에도 10만 관객을 못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손익분기점이 180만 관객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을 보면은 극장 자체를 잘 안 간다라는 거는 제가 일일 관객수 같은 것들을 좀 자주 체크하는 편인데 요즘같이 극장 전반적으로 사람이 없었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안 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극장 표값에 대한 효과는 뭐 계속 있어 왔는데 유독 요즘 들어서 사람이 적은 이유는 뭐 정세가 불안하다 보니까 극장에서 한가하게 영화나 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날씨가 요 며칠은 추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날씨가 많이 누그러지다 보니까 실내 활동인 극장보다는 실외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친 것 같긴 해요. 주변에서 극장을 잘 안 간다라는 이야기 하니까 얼마 전에 우리 회사분이랑 나눴던 대화가 생각나는데, 그거 있잖아요. 회사 사람들이랑 하는 스몰 토크는 사실 이렇게 귀 기울여서 잘 안 듣잖아요. 그냥 듣고 흘리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 계속 물어보고 어디 사냐, 애 몇 살이냐 이거 한 100번은 물어본다고. 그런 얘기가 있듯이 저랑 스몰 토크 하면은 주제가 항상 영화로 좀 이렇게 모아지는 게 있는데, 주로 영화 언제 보세요? 라고 하길래 수요일에 봅니다. 수요일에 보통 영화들이 개봉을 하기 때문에 그냥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주로 수요일에 극장을 자주 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얼마 전에 대합니다. 근데 저희 회사분이 영화가 수요일에 개봉을 하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한테는 상식인데 관심 없는 사람들은 진짜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런 사람을 극장으로 데리고 오는 게, 극장 좌석에 앉히는 게 이 극장가와 영화계의 숙제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동시에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기다리면 OTT로 풀리는 것도 큰 것 같습니다. 저 말도 공감이 가는 게, 저야 뭐 빨리 그 작품을 보고 싶은 어떤 욕망 같은 게 있는 사람이고, 아니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영화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듣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야 뭐 당연히 보고 싶은 작품이 이제 개봉을 하면은 OTT 뜰 때까지 언제 기다려, 빨리 가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그냥 보통의 사람들 뭐 어차피 급할 것도 아니고 급한 것도 아니고 좀 기다렸다 보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엔간한 한국 영화도 한 달이면 나오고, 망한 외국 영화들은 빠르면 2주면 OTT로 풀리더라고요. 지금 미키 세븐틴이 국내 말고 이제 북미에서 이게 3월 초에 개봉했는데 3월 말에 OTT 서비스를 시작을 해버려가지고 조금 씁쓸했죠. 그러니까 극장에서 아예 손익분기점 각이 안 나오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빨리 안방 극장을 공략하는 전략으로 빨리 틀어버려가지고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는구나. 영화관에서 봐야 몰입이 된다 이 말이야. 사운드도 다르고요. 저 말씀은 100번 공감합니다. 저도 사실 영화관에서 볼 때의 그 집중도랑 집에서 볼 때의 집중도는 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영화관은 말 그대로 손발에 묶인 채로 온 신경이 다 그 영화에 가 있는데, 집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죠. 괜히 한번 카톡도 보고 뭐 인스타 알람 온 거 있나 보고 그런 식으로 좀 신경이 아무래도 분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 말도 공감이 갑니다. 저는 영화관에서 볼 때도 집중 안 할 때가 종종 폰뒷불이 등등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극장 안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보면은 이제 나만의 쾌적한 환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극장에 가면은 이 빌런이 있냐 없냐는 거의 랜덤 요소잖아요. 랜덤 요소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방해받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하면서 그냥 집에서 보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몰입도가 다르긴 하죠. 정지 버튼도 내가 누를 수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왓챠파티나 이제 쿠팡 그룹 플레이 같은 거 하면은 다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다 같이 보고 있는 환경에서 내가 뭐 잠깐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잠깐 정지를 해놓는다거나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차선책으로 쓰는 게 그런 그룹 워치 기능인 것 같아요. 저는 폰 안 끄면 뭐라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까진 참는데 폰 불빛은 너무 신경 쓰여서 못 참겠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맞아요. 폰 불빛은 이제 눈뽕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선이 분산되잖아요. 그게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예전에 리볼버 볼 때 저희 앞자리에 있는 커플이 틱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영화 상영 중에. 영화 상영 중에 틱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 지인이랑 같이 보고 있었는데, 지인이 약간 열혈 남아였어요. 그래서 한 소리 하려고, 진짜 바로 앞이었거든요. 한 소리 하려고 이렇게 상체를 싹 숙여서 툭툭 쳤는데 동남아 분들인 거예요. 동남아 커플인 거예요. 어두워서 잘 안 보였지. 그래서 툭툭 치고 난 다음에 그냥 제스처로만
이게 좀 조심해달라고 하고 이제 다시 왔던 기억이 나네요. 허연근님이 지난주에 플로우 보러 독립영화관을 갔는데 어린이 관객이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자꾸 난리를 쳐서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부모님들도 안 말리고. 저 말이 포인트예요. 저 부모님들이 안 말렸다. 저 말이 포인트예요. 사실 저도 이제 아이랑 같이 극장에 자주 가는데 이게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애들은 이제 집중력의 한계도 있고 좀 지루하면은 막 그러고 그냥 괜히 한번 엉덩이 들썩거리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옆에 있는 부모가 제재를 해야지. 그게 사실 매너이자 교육이거든요. 애들은 그럴 수 있지만 안 막는 부모는 확실히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레이티님이 영화가 재미없으면 광크가 심합니다. 지루하니까 폰 보는 사람들이 급증하더라고요. 저는 그 천박사 강동원 나오는 거 그거 볼 때 어떤 아저씨는 그냥 일상 톤으로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재밌게 보고 있었으면 짜증나가지고 한 소리 했을 텐데 저 역시도 그 아저씨의 통화 내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영화가 재미없어가지고 아유 그래 뭐 통화나 해라 이러고 그냥 봤어요. 플로우 재미는 있는데 저도 중간에 살짝 졸 뻔했습니다. 좋은 작품이죠. 쿠주쿠주님은 악령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상영관에 저 빼고 전부 베트남 분이었던 그거 베트남 영화 아니에요? 베트남 영화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에 좀 와 계신 베트남 분들이 이제 자기 나라 영화니까 가서 본 것 같아요. 그죠? 뭐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만약에 뭐 기생충이나 이런 한국 영화가 내가 해외에 있을 때 개봉하면은 보러 갈 것 같긴 하네요. 조금 과장해서 한국 영화 절반은 각본이 쓰레기 요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영화를 신중하게 골라야 됩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특히 그런 성향이 좀 강해졌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요거 약간의 변명을 해드리자면은 요즘 충무로가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한국 영화의 제작이 시작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개봉하는 한국 영화의 거의 8, 9할은 옛날에 찍어놨던 거 그냥 꾸역꾸역 그냥 보따리에서 하나씩 꺼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죠. 코로나 시즌에 뭐 창고 영화가 많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아무리 코로나 때가 힘들었어도 개봉시킬 영화들은 다 개봉시켰다. 근데 그때 개봉 안 시킨 영화들은 다 이유가 있겠죠. 이제 그런 애들이 지금 이제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푸른별님도 최근에 한국 영화를 보다 보면은 막 이런 영화들이 확률적으로 좀 많이 걸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자연님이 오래전에 아이랑 영화 보러 갔을 때 어떤 분이 아이만 상영관에 놓고 나가길래 속으로 엄청 욕했습니다. 당연히 그 아이는 상영 시간 내내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아이 키우시는 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영화관이 어두운 환경이잖아요. 어둡고 이 스크린 앞에만 불이 나오고 그리고 큰 소리가 엄청 때려박는 공간인데 거기에 애 혼자만 놔두고 갔다? 이거는 그 애가 뭐 상영 시간 중에 관크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애한테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이거 진짜 좀 너무한다. 요즘은 이 근황 토크가 따로 필요 없는 게 댓글을 읽다 보면은 뭐 그냥 근황 토크 뚝딱이죠. 그리고 파랑1님이 또 팟빵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혹시 라스트 마일 보신 분 계신가요? 누군가가 일본의 쿠팡 같은 배송업체를 이용해서 무작위로 폭탄 테러를 합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어떤 수법을 사용한 건지 추리하는 흥미로운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무서운 상황에 안 어울리는 배우들의 가벼운 연기 톤이 불안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슬슬 교훈을 넣기 시작합니다. 이거 일본 영화의 숙명이죠. 교훈 넣는 거. 심지어 자기들끼리 반성하고 깨우치더니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제시합니다. 너무 자기적이라서 짜쳤습니다. 중반까진 재밌게 봤는데 아쉬운 영화였네요. 요 라스트 마일이 제가 뭐 전혀 모르는 작품이긴 한데 그 지난주에 이제 개봉작 소개를 하면서 찾아봤더니 일본에서 되게 인기 있는 그 시리즈물의 뭐 영화화였나?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 댓글로 넘어가 볼게요. 컴패니언의 윤가님께서 영화가 개연성 생각하면은 구멍도 은근히 있는데 그래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다들 스포일러와 예고편은 안 보시고 더 재밌게 보셨으면 하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컴패니언 보실 분들은 최대한 정보를 접하지 말고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로우의 윤가님이 플로우 3회차 하면서 느낀 건데 이거 봐, 극장에서 3번 보셨어. 3회차 하면서 느낀 건데 영화의 알맹이는 크게 없는데 잔잔한 재미가 스며들어서 더 좋게 느꼈던 것 같아요. 영화 잘 모르는 부모 입장에서는 와, 동물 영화다. 우와, 영화제에서 상 받은 동물 영화래. 애들이 좋아하겠다라고 하면서 데리고 갔는데 잔잔한 재미에 애들이 힘들어한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1인 제작도 한몫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점은 동물 소리를 일일이 녹음하거나 귀여운 동물 특징을 담은 것도 한몫하고요.
감독님이 동물을 상당히 좋아하신다는 느낌을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우엉오뎅님이 오랜만에 퇴근 후에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플로우 얘기입니다. 높은 애니메이션 퀄리티, 빠른 전개, 작품성이 모두 잘 어우러져서 아카데미 수상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상영관이 좀 더 늘어나면 좋겠네요. 라고 하시네요. 그쵸. 플로우 출연자 리스트 보면 다 동물밖에 없죠. 골든 리트리버, 뭐 원숭이 뭐 이런 거밖에 없죠. 그리고 초록님도 플로우의 규모의 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인종을 넘어서 작품이 인정받은 게 너무 멋집니다. 물 흐르는 듯한 평론 잘 들었습니다. 아유, 평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냥 리뷰 정도로 리뷰 정도입니다. 그리고 임범영님이 플로우의 높은 퀄리티와 아카데미 수상은 인디 영화의 큰 변곡점이 되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플로우가 이겼던 작품들이 다 뭐 픽사, 디즈니, 드림웍스 이런 대형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 나온 걸출한 작품들을 다 제끼고 수상을 한 거죠. 이거는 확실히 임범영님 말씀처럼 큰 변곡점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콩클럽에 달린 댓글입니다. 내일 영화 보러 가려고 정보 찾아보다가 들어왔어요. 결말까지 봐버렸지만 해석해 주시는 내내 더 궁금해져서 보러 가려고요. 근데 이거 알고 보시면은 그 충격이 덜해서 물론 마지막에 그 충격만으로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그거 알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영화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재미 요소 중 하나를 약간 잃고 가시는 거라 약간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백설공주 영상에 같은 분이 콩클럽에 후기 따라왔다가 구독 신청했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방송에 푸른별님이 나이트 시네마님 좋은 리뷰만큼 이마가 눈부십니다. 다음부터는 라이트 시네마로 바꿔주세요. 요게 좀 눈부시죠? 이게 세타필 로션을 쓰는데 조명이 요 바로 앞에 있어요. 조명이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마에 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 얼굴 보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방송 내용에 집중해주세요. 대유튜버 나시민의 기부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기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금액 상관없이. 근데 아직도 사람들이 인식이 이거 원래 다음 주에 하려고 했던 얘기인데, 옛날에 이시연 배우가 100만 원 기부했다고 욕을 엄청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씁쓸했던 게, 이게 뉴스에 나오는 연예인들 기부를 보면은 막 최소 1000단위에서 막 억 단위까지 가잖아요. 그게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저는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명인들의 기부가 이제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면은 그거를 보고 누군가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뭐 따라서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기부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다가 그 연예인의 기부 소식을 듣고 저런 곳에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알고 기부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영향력 면에서 연예인들의 기부 뉴스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은, 기부는 뉴스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진짜 몇 천만 원, 몇 억씩 해야 이제 뭔가 기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저는 단돈 1000원, 단돈 10,000원이라도 이렇게 기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본인의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면은. 오늘 뜬 기사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 산불 재해 때문에 많은 유명인들이 이제 기부를 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SNS에 네티즌들이 찾아가서 너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서 어떻게 기부를 안 할 수가 있냐라고 엄청 욕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미 2억을 기부를 했는데 그거를 기사화를 안 시킨 거예요. 그냥 조용히 기부를 한 거야. 근데 하도 네티즌들이 SNS에 찾아와가지고 왜 기부하느냐고 욕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사실은 이미 2억을 조용히 했었다라고 이제 밝혔어요. 아직도 이런 여론이 생기는구나라는 게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단돈 1000원, 단돈 10,000원, 아니면 뭐 설사 안 하더라도 이게 기부는 남이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해야지. 근데 남한테 하라고 막 그렇게 강요하는 거는 저는 그건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인식이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에 오늘 뜬 그 기사를 보고 좀 씁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아이유 유재석에게 왜 기부 안 하냐고 욕했던 사람들도 생각나네요. 자, 이번 주 개봉작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하정우가 감독과 주연, 각본까지 맡은 블랙 코미디 로비가 개봉을 합니다. 저도 이거 수요일에 예매를 해놨습니다. 풍문으로만 들어본 로비 골프의 세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작품이고요. 출연진은 하정우, 김의성, 강혜림, 이동휘,
병은, 강말금, 최시원, 차주영, 박혜수, 곽선영 등 쟁쟁한 배우들이 출연을 해줍니다. 하정우 배우가 감독했던 작품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정우 배우의 작품은 말맛이 있어요. 그리고 하정우 배우가 감독할 때의 장기 중에 하나는 이 다른 작품에서 약간 조연급이나 단역급으로 나오는 배우들을 정말 잘 활용합니다. 그게 주특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수많은 명품 이제 조연분들이 이 작품에서 어떻게 활약해줄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줄거리는 기술력만으로 승부를 보려던 창욱이 로비력으로 승부하는 라이벌 회사 대표 광우에게 밀리면서 회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더러워도 싸워보자라며 생애 최초로 로비 골프의 세계에 입문한다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 재밌을 것 같네요. 허삼관 롤러코스터 기대가 안 됩니다. 롤러코스터는 저는 안 본 작품이긴 한데 이게 풀로 보면은 재미가 없는데 쇼츠로 부분만 떼서 보면 재밌는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정우 배우 개봉 앞두고 충수염 수술해서 시사에도 못 가신 것 같던데 잘 회복하시길. 맞아요. 그 기사 떴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다시 활동 재개 시작했다. 투병투혼이라고 하면서 또 기사도 또 뜨기도 하더라고요. 더 글로리의 차주영 배우 하나만으로도 영화관 가고 싶습니다. 요즘 차주영 배우는 팬들이 띄워준 배우로 더 유명해진 것 같네요. 더 글로리에서 이어가지고 그 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면은 팬들과의 케미가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인간미 넘치더라고요. 이 차주영 배우가 그냥 외모만 보면은 되게 화려하고 좀 도도하고 이런 이미지일 것 같은데 팬분들이랑 티키타카 하는 거 보면 정말 순수한 분인 것 같다. 그리고 팬들이 띄워준 배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좀 되게 신기한 케이스긴 하죠. 감독 배우 둘 다 하기 정말 힘들 텐데 심지어 각본까지 하정우 배우가 썼습니다. 자, 그리고 헤레틱이 개봉을 합니다. A24의 신작 공포 스릴러이고요. 감독은 스콧 백과 라이언 우즈 감독이 공동 감독을 한 것 같고 촬영 감독이 정정훈 감독입니다. 그리고 우리 휴그랜트가 주연을 맡아줬습니다. 두 선교사가 폭풍우 치는 날 미스터 리드의 집에 방문하게 되고 리드가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점차 그 본색을 드러내며 두 선교사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는 내용이다 라고 하네요. 이제 시사회로 보고 오신 분들이 호불호가 좀 갈리더라고요. 왜냐면은 되게 막 스펙타클하게 몰아친다기보다는 대사로 몰아가는 어떤 공포라든가 미스테리함이어서 이게 안 맞는 분들은 지루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 맞는 분들은 흥미진진했다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그랜트가 최근에 좀 다양한 역할을 시도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배우가 다양한 모습 보여주면 좋은 거죠. 영원한 노팅힐 휴그랜트 이제는 할아버지가 됐더라고요. 맞아요. 세월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릴 작품은 재개봉작인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재개봉을 합니다. 멜 깁슨 감독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마지막 12시간을 생생하게 묘사한 작품이고 예수가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매우 사실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줄거리는 예수가 기도하는 동안 제자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가 됩니다. 이후 예수는 유대 제사장들과 빌라도 총독의 신문을 받고 잔인한 고문과 조롱을 견뎌냅니다. 최종적으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예수는 골고다 언덕까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라고 하네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이번에 재개봉을 하게 되는데 실제 개봉 당시에 극장에서 보신 지인의 후기를 들어보니까 종교인들이 주로 단체 관람을 많이 오신대요. 그래서 이 예수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오 주여 막 이러면서 극장에서 단체 관람 오셔가지고 오 주여 막 이러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 너무 힘들었다고. 그분은 종교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볼 때 너무 힘들었다. 이런 이제 후일담을 들려줬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네요. 아멘 막 이러면서. 이거 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죄송한데 제가 종교물은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앞으로도 뭐 보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일단 재개봉한다고 하니까 요거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화 뉴스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의 정보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제목은 더 벨리이고요. 2027년 공개 목표이고 제작비는 5,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0억 원이 됩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 제작비가 투입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네요. 그럼에도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약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제작이 포스트 크리에이티브 파티라는 곳인데 이게 원래는 그래픽 관련 회사인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배급은 소니 픽처스고요. 비주얼 라이팅은 홍경표 촬영 감독이 맡았다라고 하고요. 프랑스 작가 클레브 누비앙의 2006년 책 시면의 특별한 창조물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깊은 바닷속 해양생물과 인간의 관계를 다룰 예정. 저 이거 시놉시스 듣자마자 저 작품에서 영감을 받을 게 아니라 네이버 웹툰 조석 작가의 그 조의 영역
조의 영역에서도 영감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해어 나온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겁니다. 본 감독판 니모를 찾아서 그럴 수가 있겠네요. 요거는 약간 곁다리 이야기인데 세계적인 록밴드 비틀즈의 존 레논이 우리나라의 임예진 배우의 미모에 영감을 받아서 임예진의 이름과 발음이 비슷한 유사한 명곡인 임메이진을 작곡했다라는 소문이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존 레논이 이제 비틀즈의 해체 이후 우연히 한인 TV 채널에서 임예진의 모습을 보고 이제 일본인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직접 일본에 가서 수소문을 하다가 당연히 못 찾겠죠. 결국 찾지 못하고 이제 일본인 예술가 오노 요코와 결혼했다라는 그런 루머가 있었는데 요게 임예진의 데뷔 연도인 1974년 이전에 이미 임메이진이 발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루머인 게 드러났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굳이 왜 소개했냐면은 제가 이 루머를 믿고 있었거든요. 믿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커뮤니티에 임예진의 뭐 리즈 시절이라고 하면서 막 전성기 때 사진 쫙 올라와 있고 이제 거기에 댓글로 이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루머였구나. 나 왜 지금까지 사실로 알고 있었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깨우쳤던 일입니다. 자, 영화 백설공주의 북미 첫날 성적이 160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제작비는 2억 7천만 달러이고요. 손익분기점은 약 4억 8천만에서 5억 4천만 달러입니다. 첫날 성적이 1600만 달러면은 이건 뭐 그죠? 그렇습니다.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참고로 인어공주 2023년작 인어공주의 북미 첫날 성적이 3,800만 달러였습니다. 인어공주의 절반도 안 되는 스코어를 내게 된 거고요. IMDb 수치가 지금 현 시간 기준으로 1.5점입니다. IMDb에서 1.5점인데 참고로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1.5점입니다. 제가 처음에 IMDb 점수를 확인했을 때 1.9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1.7점이었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1.5점까지 내려와 있네요.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백설공주가 망해서 좀 기분 좋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앞서기도 하고요. 다음에 실사화 시작 중에 모아나고 그 다음에 뭐 라푼젤 준비한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잘 나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싱계의 전설 조지 포먼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영화 뉴스도 아닌데 영화 뉴스에 왜 가지고 왔냐 하면은 제가 인생작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류송환 감독의 주먹이 운다라는 작품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나는 복싱은 몰라도 조지 포먼이 45살에 챔피언 먹은 건 안다라는 이런 대사가 있죠. 요게 이제 벼랑 끝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강태식, 최민식 배우가 연기하는 요 강태식에게 천호진 배우가 연기하는 상철이 이제 해주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조지 포먼은 젊은 시절에 이제 빈곤과 역경에 시달리면서도 복싱을 통해서 자신을 일으켰고 은퇴 후에도 다시 링 위에 올라서 최고령 챔피언이라는 기록을 세운 인물로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조지 포먼의 행보 덕분에 늦었다고 생각될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희망을 많은 분들에게 심어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조지 포먼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명복을 빌고요.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영화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가 4월 30일에 개봉을 확정했고요. 제작과 주연은 마동석 배우입니다. 장르는 오컬트 액션인데 시놉시스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악을 숭배하는 집단에 의해서 혼란에 빠진 도시를 배경으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어둠의 해결사 거룩한 밤 팀이 악의 무리를 처단하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예고편 보시면은 마동석이 복싱으로 악기들을 좁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 퇴마를 하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고 캐릭터 설정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동석, 바위와 같은 힘과 주먹으로 악마를 사냥하는 바우 역할이고 서현, 소녀시대의 그 서현 맞습니다. 강력한 퇴마술을 구사하는 샤론, 그리고 이다윗, 팀의 활약을 기록하는 김군 요런 역이라고 하는데 요것만 봐도 아까 누구였지? 우리 한국 영화 시나리오 너무 허접하다라고 소신발언 하셨던 분 어디 계시죠? 네. 근데 이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어요. 마동석 지금 범죄도시 시리즈로 4편까지 내놓으면서 엄청 이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악귀들을 물리력으로 때려잡는 이런 작품을 내놓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던데, 사실은 이것도 창고 영화이고요. 이 영화의 촬영 시점이 언제냐면은 범죄도시 2의 촬영이 끝나고 바로 이 거룩한 밤의 촬영이 시작이 됐습니다. 촬영 시점은 범죄도시 2 이후에 이미 제작이 됐는데 이제 와서야 이제 개봉을 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촬영 종료일이 2021년 9월이거든요. 지금 몇 년을 묵었냐? 한 3년 조금 더 묵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겠죠. 개봉 순서만 보면은 좀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오래전에 촬영된 작품이다. 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데몬 헌터스 너무 예고편이 B급이라서 걱정됩니다. 라고 하시고요. 솔직히 마동석은 범죄도시 1, 2이라 다른 유명한 영화는 없네요. 그렇죠. 주연으로 나왔던 것 중에서는 그렇죠. 오히려 조연으로 나왔던 것 중에서는 범죄와의 전쟁 같은 그런 좋은 작품들도 있었는데 주연급으로 나왔던 작품 중에서 좋았던 게 이웃사람? 차베이시 이거. 야, 하나 둘 셋 넷 6학년이냐? 이거. 요 정도? 요 정도만 기억이 나네요. 원령공주가 북미에서 IMAX 포맷으로 재개봉한다고 합니다. 화질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제가 중학생 때 봤나? 그런데 이 국내에서도 재개봉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본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데가 있나? 아, 넷플릭스에 있구나. 있기는 한데 이게 화질 개선 전 버전이겠죠. 이번에 화질이 깔끔하게 개선이 돼가지고 다시 IMAX 포맷으로 개봉을 한다던데, 우리나라도 해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였죠. 어벤져스 둠스데이의 캐스팅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 뭐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기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거기다 나오는데 몇 명이 빠졌어요. 빠진 인물들 중에서 톰 홀랜드가 연기하는 이제 스파이더맨이 빠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해했죠. 왜 스파이더맨은 왜 빠졌어?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추측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정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톰 홀랜드가 지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 촬영에 참여 중이어서 일정을 내기가 힘들고, 이 오디세이 촬영이 끝나고 바로 돌입하는 작품이 어벤져스 둠스데이가 아니라 스파이더맨 4에 이제 투입이 된다라고 하네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 닥터 스트레인지의 주문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피터 파커를 잊게 됐죠. 그래서 아마 스파이더맨 4에서는 이 피터 파커라는 이 캐릭터가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 같고, 이 스파이더맨 4가 다루는 시점과 둠스데이의 시점이 뭐 비슷한 시간선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 스파이더맨 4에서 성장한 피터 파커가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에서 큰 역할을 해주게 될 것 같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추측. 이번 캐스팅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서 왜 포함이 안 됐을까를 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추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화 뉴스 소개까지 다 마쳤고요. 오늘 리뷰할 승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아인은 왜 사고쳐서 연기는 잘하는데, 그죠. 많이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유아인과 제가 동갑입니다. 같은 학교를 다닌 건 아닌데 같은 동네 출신이라서 옛날에 반올림 나오고 할 때 그냥 건너 뭐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저랑 동갑인 연예인이 보아, 윤호, 유아인 뭐 요 정도가 저랑 동갑이네요. 띠동갑 아니고요. 진짜 동갑입니다. 이승기랑 동갑이지만 닮은 건 이만기라고. 요거 좀 웃겼다. 이승기랑 동갑이지만 닮은 건 이만기. 요거 좀 웃겼습니다. 네. 혹시 승부 안 보신 분 계신가요? 근데 승부 안 보셔도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뭐 실화를 기반으로 한 거라서 뭐 대단한 뭐 반전이 있는 영화인 것도 아니고. 자, 1990년대 바둑계를 뜨겁게 달궜던 두 인물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승부를 감상을 하였습니다. 조훈현과 제자인 이창호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요. 원래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었다가 이창호를 연기한 유아인 배우가 보약 투여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공개를 잠정 보류하게 됐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넷플릭스가 아닌 극장에서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촬영이 2021년 4월에 끝났으니까 거의 뭐 한 4년을 빛을 못 보고 있었던 거죠.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한국 바둑 역사상 최초로 세계 최고 바둑 대회에서 우승하며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이 조훈현이 바둑 신동이라고 불리는 어린 이창호를 제자로 맞이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이 사제 관계는 모두가 스승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했던 첫 공식 대결에서 이창호의 충격적인 승리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패배를 맛본 조훈현과 승리의 짜릿함을 처음 느낀 이창호. 이 두 사람은 이후 숙명적인 라이벌로서
끊임없이 격돌하며 한국 바둑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영화 승부입니다. 자, 이처럼 영화 승부는 조훈현과 이창호의 성장과 스승과 제자 사이의 복잡한 감정을 흥미롭게 다뤄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인상 깊었던 키워드인 집, 거울, 호칭, 시계, 요거 위주로 이 영화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리님이 바둑 잘 몰라서 결말을 모르고 봐서 더 재밌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이창호가 이겼다고! 라고 이제 고창석 배우가 예고편에 이야기를 하죠. 이창호가 이겼다고! 첫 번째 이야기할 키워드는 집이에요. 집. 정확히 이 대사는 아닌데 바둑은 집을 지키는 게임이다라는 그 뉘앙스의 대사가 극중에서 나오죠. 근데 결국 이 영화는 두 인물이 각자의 집을 지키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둑에서의 집은 승리를 위한 영역을 의미를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두 인물이 지키고자 했던 본인만의 삶의 가치와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바둑 황제로서 오랫동안 정상을 지켜온 조훈련에게 집은 자신의 명예, 권위, 그리고 본인만의 바둑 세계를 뜻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타일과 철학을 유지하면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반면 이창호에게 집은 이 스승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스승에게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집을 짓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영화에서는 집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두 인물의 상반된 바둑 철학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각자가 추구했던 삶의 목표와 내면의 열망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면은 조훈련의 집에 이창호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으로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어린 이창호를 조훈련은 본인의 집, 즉 본인만의 바둑 세계에 들여서 가르치려고 하지만 성장한 이창호는 결국 대국에서 본인만의 방식으로 조훈련을 이긴 후에 조훈련의 집에서 나오게 되죠. 이 조훈련을 이길 때 이창호가 둔 바둑의 스타일은 스승인 조훈련을 쫓아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조훈련을 이기기 위해 만든 본인만의 집, 즉 바둑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조훈련은 빠른 속도로 수를 놓으면서 예측 불가능한 공격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속기와 공격 바둑의 대가입니다. 반면에 이창호는 돌부처라는 별명처럼 극도로 신중하고 침착하게 수를 두면서 빈틈없는 수비와 계산으로 상대를 서서히 압박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화려함보다는 작은 이득을 쌓아서 결국 승리하는 이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기는 길을 찾아낸 결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되어서 보이는 키워드가 거울인데요. 이 젊은 시절 조훈현과 어린 시절의 이창호는 거울 같은 존재로 보였습니다. 이 천재적인 재능과 바둑에 대한 열정이라는 공통점도 있고요. 이 자신감이 넘치고 본인의 실력을 믿고 어떤 면에서는 좀 오만해 보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조훈련이 이창호를 교육할 때의 대사를 들어보면은 스스로에게 하는 대사로도 들립니다. 그래서 영화상에서 어린 이창호가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는 조훈련에게 그런데 선생님도 그러시잖아요 라고 이제 말대답하는 장면이 소소한 개그컷으로 쓰이기도 하고 결국은 두 인물이 닮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사로도 들렸습니다. 조훈련은 초기에 승패에 초연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대국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 정미화에게 항상 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승패라는 결과 자체에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차피 내가 최고라는 그 흔들림 없는 자기 확신과 절대적인 자신감에서 나오는 행동이었겠죠. 그래서 패배를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승패에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견고했던 자신감이 제자 이창호에게 연이어서 패배하면서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승패에 연연하지 말라고 이창호에게 가르쳤던 자신이 정작 이 승패의 결과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죠. 자신만의 이 자신감이 오만에 가까웠음을 깨닫고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창호는 처음부터 승리에 대한 순수하고도 강렬한 욕망을 지닌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이 조훈현이 강조하는 바둑의 정석보다는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자신만의 길을 찾는데 몰두하죠. 그래서 이런 승리 지향적인 기질은 조훈현의 가르침과 때때로 충돌하지만 동시에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스승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점차 감정을 다스리고 차분함을 배우며 자신만의 바둑 세계를 완성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창호는 조훈련을 통해서 차분해지고 노련해지고 또 조훈련 또한 이창호를 통해서 자신의 바둑과 삶을 돌아보며 변화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에게 거울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울 같은 존재에서 벗어나는 장면이 이창호가 조훈련의 집에서 이사 나오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훈련의 바둑 스타일을 쫓던 이창호가
본인만의 바둑 스타일을 증명하고 조훈련의 집에서 이사 나올 때 이 출발하는 이사 차량의 사이드 미러로 멀어지는 조훈련을 보여주게 되죠. 한때는 서로를 비추던 존재가 이제는 각자의 길을 향해 나가면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연출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인상 깊었던 게 호칭인데요. 한국 사회에서 호칭은 관계의 위계와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영화상에서도 호칭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현봉식 배우가 연기하는 용각이 이 호칭이라는 게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냥 들으면은 이 촌수가 꼬여가지고 이창호를 윗사람으로 이제 호명해야 되는 그 본인의 처지를 소소한 개그로 푸는 대사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결국은 조훈련과 이창호의 앞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리더라고요. 이 둘 사이에서는 스승과 제자라는 호칭이 이 두 인물에게 굉장히 강하게 작용이 되잖아요. 이 문정희 배우가 연기하는 정미화는 이창호에게 작은 어머니라는 호칭으로 불리면서 정말 그 어머니와 같은 따뜻함으로 대해주지만, 조훈련은 작은 아버지가 아니라 선생님이죠.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이창호가 스승을 뛰어넘는 라이벌이 된 이후에도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대결이 그냥 단순히 바둑 기사 간의 승부를 넘어서서 계속 이 사제 대결이라는 꼬리표가 달리게 되죠. 그래서 복잡한 감정선을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대국 후에 조훈련이 이창호에게 내가 바둑 앞에서도 선생이냐, 그냥 적으로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냥 들으면은 이창호를 가르치려는 말로도 들릴 수가 있겠지만, 이 이창호의 무서운 잠재력을 확인한 스승의 충격과 당혹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 제자를 더 이상 가르침의 대상이 아닌 적수로 인정해야만 하는 승부사로서의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로도 들렸습니다. 흔들리는 자신만의 내면을 향하는 말이자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기 선언으로 해석이 되는 대사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상 깊었던 건 시계인데요. 영화에서 시계는 이창호의 내면과 성장을 상징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이 됩니다. 이창호에게는 세 가지 시계가 존재를 하는데, 이제 바둑 대국시에 사용되는 시계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 아버지의 금은방에 있던 시계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올 때 할아버지께서 주신 손목시계가 있습니다. 이창호에게 이 바둑 대국할 때 사용되는 시계는 어린 나이에 바둑계의 천재로 떠오른 이창호에게 짊어진 압박감과 시간의 무게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 주변의 기대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이창호는 늘 정해진 시간 안에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하지만 대국 중에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 주로 바둑을 뒀었던 아버지의 금은방에 있었던 시계들을 떠올리게 되고, 이를 통해서 심리적인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이 할아버지가 선물로 준 시계 역시 과거의 따뜻한 기억과 연결되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줬을 겁니다. 본인을 압박하던 시간을 오히려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요소로 역전시킨 과정은 이창호가 시간의 무게를 견뎌내고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옥죄는 존재였던 시간을 내면적 성장을 통해서 오히려 집중과 평정심을 유지하게 돕는 편안한 요소로 역전시킴으로 인해서 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다스리고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가는 이창호의 성숙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로 이 시계가 보였습니다. 이렇게 인상 깊었던 키워드는 여기까지고요. 인상 깊었던 연출을 몇 가지 이야기해보자면은, 사실 이 바둑이라는 게 뭔가 격렬한 연출을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감독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둑 세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인상 깊은 연출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특히 저는 조훈련이 이렇게 둔 바둑 아래서 피가 스며 나오는 장면이 제일 인상이 깊었는데, 이 조훈련에 대해서 이 패배에 대한 충격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바둑판 그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그 시점샷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바둑을 잘 모르는 관객들도 즐길 수 있도록 바둑 자체의 기술적인 재현보다는 인물들의 감정과 관계에 집중해서 연출하려고 노력하는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노력 덕분에 바둑에 대해서는 알까기나 오목밖에 모르는 저도 영화의 큰 줄기를 따라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거든요. 생소한 바둑 용어는 자막으로 설명해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자막이 좀 빨리 지나가긴 하더라고요. 좀 읽으려고 하면은 지나가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게 바둑 영화다 보니까 바둑 대국 장면이나 복귀 장면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바둑 수에 대해서 논쟁하는 장면은 이 바둑 지식이 없는 입장에서는 다소 좀 난해하게 다가오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그거 다 이해 못해도 이야기의 큰 줄기를 따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화면상에서 인물들이 설명하고 있는 바둑 수가 분명 두 인물의 감정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게 뭔지 해석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한 면은 있었습니다. 윤가님도 지금 왜 바둑돌을 움직이는 거지? 라는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둘이 이제 복귀를 할 때 바둑알 두 개가 있고 그 사이에 바둑알 하나를 두냐 다른 곳에 두냐 이걸로 둘이 감정 싸움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아니 저 가운데 두는 거랑 밖에 두는 거랑 무슨 차이길래 무슨 차이길래 저 둘이 저렇게 피 터지게 토론을 하는 건지 아무 의미 없는 말싸움이 아니라 그 바둑수를 통해서 이 두 인물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저걸로 뭘 설명하려고 저렇게 클로즈업까지 막 잡아주면서 계속 비추는 거지? 이런 좀 답답함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바둑보다는 둘의 연기를 보고 감탄했다라고 하는데 동감합니다. 그리고 실존 인물인 조훈영과 이창호의 위상이나 그 당시에 바둑의 인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관객이 그거를 알고 보는 관객 대비 상대적으로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동이나 어떤 시대적인 의미가 다소 희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 중반부까지는 흥미진진하게 감상을 하다가 이 바둑 대국이 반복되는 후반부에 가서는 다소 지루해지는 감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런 아쉬운 점들을 커버하는 게 배우들의 연기력입니다. 이병헌은 바둑 황제 조훈련의 카리스마와 자신감 넘치는 모습부터 이 제자에게 추격당하면서 겪는 내적 갈등과 인간적인 고뇌까지 이 폭넓은 감정 스펙트럼을 완벽하게 소화를 했고요. 유아인도 이 돌부처 이창호 특유의 과묵함과 좀처럼 이제 속을 알 수 없는 눈빛, 라이벌이 된 스승 앞에서 느끼는 존경심과 동시에 경쟁심, 그리고 승리를 향한 조용하지만 뜨거운 승부욕,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그려내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전에는 이 불미스러운 개인사가 영화 몰입에 방해가 되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했는데 그런 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영화상에서 굉장히 연기를 잘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배우가 만들어내는 팽팽한 긴장감은 영화 제목처럼 연기 승부를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영화 승부는 한국 바둑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두 거장의 실화를 바탕으로 승부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야망, 성장, 그리고 관계의 복잡성 등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병헌과 유아인의 압도적인 연기와 인상적인 연출로 관계와 성장에 대한 묘사를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고요. 바둑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감상의 깊이가 달라질 수도 있고 개봉 전에 불거진 주연 배우 관련 논란이 작품 외적으로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 영화 자체가 가진 드라마의 힘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둑 팬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선물할 수 있는 작품 같고요. 바둑을 잘 모르는 관객에게는 꼭 바둑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를 향해 나가는 인간의 열정과 의지, 그리고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인간 드라마 정도로 보시면은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손익분기점이 180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얼마나 들었는지 좀 볼게요. 개봉하고 첫 주말이죠. 자, 관객 수가 봅시다. 23만 들었네요. 손익분기점 180만 꼭 달성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시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의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